자,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다문화사회와 윤리를 완자를 가지고 했고요. 선생님 프린트를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살짝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 문화 상대주의가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한 얘기를 했었고, 문화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상대주의라는 게 그 사회의 문화를 인정하는 게 상대주의인데,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 보편 윤리를 준수하는, 보편적인 윤리를 준수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뭐 배웠어요? 관용. 관용의 뜻은 용서한다가 아니라 인정한다. 타문화에 대한 관용, 타문화에 대한 이해, 인정 이런 거죠.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를 부정하고 보편 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거지만 윤리적 상대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는 극단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와 그 자기 사회의 어떤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이거 있었죠. 동화주의. 주류 문화의 이민자의 문화를 동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동화주의보다는 어쩜 더 바람직한 건 어떤 다문화 모델, 샐러드볼이라든지, 자, 샐러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등하게 공존하는 거고요. 모든 문화가 대등하게, 평등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문화 간에 뭔가 주류고 어떤 게 하위라는 어떤 위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국수대전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뉘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요. 나뉘지만 공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계가 있어요. 좀 더 중요한 문화, 주류 문화라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고 비주류라는 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 간에 뭔 존재한다? 위계는 존재한다.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 파란색 해놓은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형광펜으로 붙여놓으세요. 프린트에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용. 다문화 모델에서 샐러드볼 모델과 국수대전 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세요. 공통점은 둘 다 공존하는 거지만 얘는 대등하게 공존하고 위계를 부정하지만 얘는 똑같이 공존을 인정하긴 하지만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종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엘리아드죠. 엘리아드의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과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성스러움. 속이라는 건 새 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비종교적인 일상적인 것인데, 자, 엘리아드는 이 일상적인 삶, 즉 속세, 새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너무 중요했어, 지난주에. 인간 자체는 일상에서도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다? 종교적인 존재다. 비종교적인 인간도, 즉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도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행위를 한다. 하기도 하고 성스러운 행위를 알아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되죠. 성현의 뜻, 이 드러날 현자였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스러움은 어디서 드러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좋습니다. 발표하세요. 성스러움과 일상은 분리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맨날 선택지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아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죠. 성스러움과 일상, 즉 성과 속은 분리할 수 없다. 속에서 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종교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크리스교, 불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이 사람의 종교는 이런 겁니다. 엘리아드한테 종교는요, 이게 종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종교랑 정의가 달라요. 엘리아드가 말하는 종교는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현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종교라고 말했어요. 저 엄마의 지고지순한 희생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뭘 느끼는 겁니까? 종교를 느끼는 겁니다. 알겠죠? 지난주에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종교 엘리아드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등과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볼게요. 수능 특강을 볼게요. 샘플링도 먼저 보고 갈등 해결과 소통에서 일단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갈등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면 갈등에 순기능이 있다. 굉장히 뭐 이제 사전적인 얘기를 해놨습니다. 갈등의 순기능은 뭐냐? 갈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알아요?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 문제가 뭔지 모르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갈등 때문에 문제를 알아요.
문제를 알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해결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뭐한다?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갈등은 문제가 뭔지 알게 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한다?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얘기예요. 써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갈등이 없다라면 문제도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필요해요. 갈등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야. 선생님 봐봐 얘들아. 이건 윤리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란 뜻입니다. 자, 역기능. 당연히 갈등이 심각해지면 역기능이 발생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갈등의 주체들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뭐 될 수 있다? 해체될 수 있겠죠. 사실 우린 이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왜냐면 사회학의 어떤 분류잖아요. 갈등의 종류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등등등등등이 있겠지. 자, 중요한 건 갈등이 아니야. 생활과 윤리에서는 포인트가 갈등이 아니고 포인트는 소통이야.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 주제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가면 갈등이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주제가 생활과 윤리에 왔기 때문에 포인트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어디가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아, 이게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 이제 아셔야 돼요.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학자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화이부동. 우리 화이부동을 지난번에도 봤었어요. 그죠? 다문화 사회 할 때. 공자에게 화이부동은, 자, 항상 공자는요, 설명을 할 때 대비법을 쓰죠. 대비법, 대조법. 누구랑 누구를 대비합니까? 군자와 소인을 대비합니다. 소인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자, 성인 군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놨어요. 똑같이. 군자는 이러이러하고 소인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군자는 무릇 도덕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우리 앞에서 다문화할 때 조화라는 주제에서 이 화이부동을 봤어요. 이 조화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 잘 섞여서 어울린다는 얘기인데 군자는 그냥 나의 철학도 없이 남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도덕 원칙, 그것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는 거. 뜻 외우세요. 이게 화이부동의 의미입니다. 화이부동이 뭐야? 이 한 줄이야. 군자는 자신의 도덕 원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 외웠어요? 다시. 공자가 말하는 화이부동이란 자신의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해요. 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죠. 소인들은 다 뒤집으면 돼. 군자를 뒤집으면 소인의 행동이 나와. 군자가 도덕 원칙을 지킨다? 그럼 소인들은 뭔데? 원칙이 없어. 자신의 도덕 원칙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한해동이라고 부르죠. 부한해동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줏대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쓰리는 거야. 너 왜 거기 왜 가? 친구들이 가니까요. 에? 그런 거죠. 너 그거 왜 했어? 너 그때 애들이 쟤를 집단으로 때리고 있을 때 왜 가만 보고 있었어? 다른 애들 다 보고 있던데요? 그 부한해동이죠. 자기의 도덕 원칙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는 부한해동이라 하고, 그래서 화이부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용어라면 부한해동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죠. 자기도덕 원칙도 없고 남들이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거. 두 개의 단어,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개의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효 가볼게요. 원효. 우리 원효의 화쟁과 일심도 앞에서 뭐에서 봤냐면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 조화 이런 거 할 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뭐와 또 연결되는 겁니까? 조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나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도 소통의 일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일심, 화쟁과 일심 기억하세요. 화쟁은 당시 원효가 살았던 때의 불교가 종파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싸웠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다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된 게 아니냐. 일심이죠. 부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대립과 구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이 화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니?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뭐하자 얘들아? 정말 인정. 이걸 우린 서양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게 관용이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톨레랑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고사가 나와요. 보세요. 그 아래 유명한 고사 나옵니다. 맹인의 코끼리 만지기. 자, 맹인의 코끼리 만지기는 여러분이 여러 과목에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맹인들이 코끼리 부분을 만지는 겁니다. 어떤 맹인은 꼬리 부분을 만지고 어떤 맹인은 코 부분을 만지고 어떤 맹인은 다리만 만지면 그 사람들한테 다 만지고 났을 때 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말하면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묘사하겠죠.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느낌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효가 말하는 일심의 관점, 부처님 마음은 어차피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처럼 묘사한 사람도 꼬리를 만진 사람도 일단 코끼리는 맞잖아요. 그죠?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다른 주장이 다 뭐다? 이 사람들의 다 다른 주장이 다 코끼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도 다 코끼리다. 즉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시 불교가 여러 개의 종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지만 니네들 부처님 마음에서 보면 다 같은 불교잖아요. 다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유명한 말 나옵니다. 좋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신 나가 있어요. 불1, 2, 불2. 불1, 2, 불2.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코끼리 얘기와 함께 하나의 두 번째 예가 뭐냐면 물과 얼음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물과 얼음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지만 물과 얼음이 다른 거잖아요. 물은 물이고 얼음은 얼음이지만 하지만 얘네가 같은 애잖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소통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치 이걸로 시작이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없답니다. 없다. 부정. 아니 불자를 쓰고 있죠. 1, 2. 1, 2 불이. 1 하나라고도 혹은 둘이라고도 하나라고도 하기 힘들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얘는 연결어이에요. 하나라고도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냥 한문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불 1, 2, 불 2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도 혹은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과 얼음에 대해서. 그러니 서로 싸울 필요 없다. 핵심이야. 하고 싶은 말은 아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도 누굽니까? 발표하셔야 됩니다. 누구야? 하바마스. 소통에서 꼭 나온 사람이죠. 우리 하바마스 어디서 배웠나요? 배웠어? 처음 나와? 하나 어디서 본 거 같지? 얘 반드시 나와요. 안 어려워요. 쉬운데 반드시 나와요. 하바마스의 무슨 윤리? 담론 윤리. 이번 시험에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능도 잘 나와요. 쉽지만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바마스의 담론 윤리라고 말하면 일단 이 담론의 뜻부터 알아야겠지. 담론이 뭐냐? 일단 이 담자가 이야기할 때 담자야.
이야기. 그러면 담론이라는 것, 론은 뭐예요? 논쟁이지. 논의하고, 그치? 논의한다, 논쟁할 때 할 때 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봐. 뭐라고 나왔냐면, 토론은 토론인데, 아, 그럼 선생님 토론이라고 하지. 뭘 또 어렵게 담론이라고 해요. 그냥 토론이 아니잖아. 오늘 뭐 먹을까에 대한 토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내일 어디 놀러 갈까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뭐에 대한 토론이야? 공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담론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담론. 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하기 전에 담론의 뜻부터 명확히 알아두세요. 이게 담론의 뜻이에요. 공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우리는 담론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에서 자, 담론의 뜻이 나왔으면 그럼 이런 공적 주제에 대한 토론은 어디서 해? 담론의 장소는 어디야? 담론을 하는 곳을 뭐라고 부른대요? 선생님 줄쳐놨죠? 공론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공론장. 공론장.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고 네모에 합리란 말이 붙어.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뜻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이 통한다는 얘기야, 합리적이라는 거. 만약에 상대랑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돼. 단순하게 점심 뭐 먹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소풍 어디 갈지 정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지 저기 논쟁이 끝나겠죠. 근데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싫어. 아, 그래? 그럼 이번에 햄버거 먹을까? 싫은데? 그럼 떡볶이 싫어. 그럼 너가 말해봐. 뭐 먹고 싶니?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밥 먹을까? 아, 싫어. 생각나는 게 없다면서. 근데 네가 말하는 싫어. 이거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랑은 뭐라 그래? 말이 안 통한다고 표현하잖아.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을 할 건데 그 담론의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방법. 모든 구성원이 참여 가능해야 된다.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담론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그 사회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 가능해야 돼요. 그럼 어떤 구성원이냐? 선생님 모든 구성원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 거기서 모든 어디까지가 모든 구성원이냐? 옆에 나오죠. 가로하고. 만약에 이게 어떤 합의라면 그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때까지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수능을 없앤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건 우리나라 사람 전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참여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합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은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담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언어와 행위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6살, 7살짜리 아이들한테는 자격을 안 주겠죠. 공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이 안 될 테니까요, 그들은. 다음, 세 번째. 그 사람들, 이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선호, 뭘 더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자유롭게 누군가의 간섭이나 억압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놓치는 얘기가 나오면 출치세요. 진실되고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담론에서 쓰는 언어는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다거나 추상적이거나 너무 피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상대가 이해 가능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이 공론장에서 담론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담론 토론이 끝나면 보편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저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보편적 합의는 어느 정도 찬성해야 보편적 합의가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기 빨간색 추천하잖아요. 담론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 담론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뭔데요? 다 해야 돼. 다. 마지막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도 다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따를게. 다 돼야 돼.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합의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 합의가 끝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지금 이거 만장일치예요? 굳이 보자면 그런 느낌이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오케이. 이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래.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겉으로는 오케이 내가 그 합의를 받아들일게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됩니다. 그게 담론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수결은 아니에요. 다수결로 나오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중요해요. 하바마스. 하바마스를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 통일률은 또 민족 통합의 윤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수능 특강 162페이지 갈등에 대한 얘기가 되게 사회문화적인 내용들이 나왔어. 그래서 쭉 순기능, 역기능만 내가 잠깐 봤던 거고요. 그냥 쭉 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 기본 문제 3번을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 속에서 양극화라는 게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게 양극화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 확실히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종류만 딱딱 봤는데 이념 갈등. 자, 이념 갈등 가겠습니다. 이념. 특히 이거는 한국 사회란 말을 한국이라는 걸 딱 붙여 놓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념 갈등이에요. 그럼 왜 이념 갈등이 있냐 한국 사회는 쓰세요. 우리가 못 돼 있기 때문에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분단 체제가 안정적인 분단 체제가 아니고 불안정한 분단 체제입니다. 불안정. 왜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이 안 끝났다고요. 휴전 중이에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끝내지 않았어요. 종전 선언을 하지 않고 휴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휴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전쟁을 잠깐 쉬는 거야. 전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어때 한반도는 불안한 거야. 우리는 불안함을 평상시에 못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에서 여행하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니까. 남북한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체제는 불안정한데 그러면 이 전쟁을 쉬고 있고 전쟁을 한 이유는 뭐다? 이념 때문이야. 우리가 종교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고 남북한이 갈라진 건 이념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우리가 사회나 뭘 배울 때 보면 특히 전 세계에 지금도 분쟁 중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분쟁적인 이유가 많은 나라들이 종교 때문이거든요. 종교? 아니면 자원? 근데 아니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이념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그래서 우리는 이념 갈등이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갈라지는 이유가 어쨌든 겉으로는 이념 때문이잖아. 종교가 아니라 뭐다? 이념이다. 발생 원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뭐가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자, 갈등은 어떻게 나타날까? 사회 안정과 질서, 안정과 질서를 쓰세요. 안정과 질서는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죠. 아니, 이 단순한 걸 나한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현 상태가 좋아서 유지하겠니? 싫어서 유지하겠니? 승원아. 좋으니까. 현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거고
현 상태가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현 상태를 바꾸고자 하겠지. 그럼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안정과 질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를 써줍니다.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킬 수가 아니고 지킬 수, 지킬 보. 보수라는 단어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력한 단어예요. 한문이 똑같은 의미를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 지키고 지킨다. 얼마나 지킬 게 많으면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까?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보수적인 입장과 보수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는 이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진보적인 입장인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회, 지금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죠. 현 상태를 유지가 아니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래봐요. 살표를. 중간이 중도. 오른쪽을 우리는 우파, 오른쪽, 왼쪽을 좌파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오른쪽을 우리는 우파를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좌파를 진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라든지 보수, 진보라든지 이념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 그게 뭐야? 넌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라는 뜻이야. 알겠니?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게 뭐야? 모르면 안 돼요. 이념 얘기하면서. 이념의 스펙트럼. 이념. 이 제목이 뭐라고? 얘는 이념. 이념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라는 부르는 거. 그래서 이쯤에 있으면요. 만약에 이쯤에 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겠어요? 중도는 중도인데 오른쪽에 있는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 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쯤에 있으면요. 중도 좌파겠죠. 우리가 우파, 좌파,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배운 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한국사, 근현대사, 현대사에서 배웠어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우파죠. 우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김규식 선생님 우파인데 김규식 선생님은 완전 우파가 중도 우파쯤 됩니다. 좌파에서 여운형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약산 김원봉 의열단에 그 양반들 중도 좌파쯤 된다. 중도 좌파쯤. 완전 좌파는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다 배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좌파예요.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쓰는 단어라는 거 알아도 알겠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봐봐. 한국 사회는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 이제 이 문장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들아 우리나라 한국 특히 남한 사회, 한국 사회는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더니 우파라고. 많이 보수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선생님이 그런 용어를 쓰면 너희랑 의사소통이 되겠지. 만약에 그 용어를 모르면 또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지? 한국 사회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케이. 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을, 이 이념 갈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든, 그게 교육이든, 교통이든, 어떤 것이든, 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분법이라는 게 뭡니까? A 아니면 B입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왔어. 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날 선택할래? 엄마 선택할래?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자기랑 어딜 가재? 나 지금 못 가는데? 내 친구 생일이야. 그래? 넌 그러면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대화가 안 되지. 그게 이분법적인 거야. 즉 좌야 우야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얘기할게. 여기 봐봐. 새는 한쪽 날개로 날지 않아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어요. 오른쪽 날개로만도 날 수 없고요. 왼쪽 날개로만도 날 수 없습니다. 새는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차는 한쪽 바퀴로만 못 달려요. 양쪽에 모든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강요하거든. 뭐 이쪽 저쪽이야. 그런 사람은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 너는 성격이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야?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극단적인 거죠.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다. 그 다음, 이념 갈등이 또 뭐가 문제냐면 정책으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좌우를 떠나서 이런 표현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여기저기 많은 피해를 받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면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좌파 우파 이념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자. 라고 누군가 얘기했어. 그런데 야 거기다 대고서는 너가 그걸 주장하는 너는 원래 평상시에 좌파였는데 내가 네 견해는 만족할 수 없고 뒤를 들어줄 수 없고 논쟁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을 위한 논쟁으로 가야지 논쟁을 위한 논쟁 계속 싸우면서 말꼬리만 잡는 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어요? 그러면 돈만 들어요. 특히 사회에서 이런 봐봐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국회의원이나 정부. 근데 국회의원과 정부들이 정당의 이념이 틀리다고 해서 정당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이 얘기한 건 다 틀리고 여당이 얘기한 건 다 틀리니까 제가 얘기한 거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안 그렇죠 현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 정당이 말했으니까 오케이 안 해줍니다. 계속 뭐만 해요. 논쟁만 해요. 그러다 보면 비용만 발생해야지. 왜? 그 국회의원들이 월급 주는 게 국내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 방안은 말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옳고 그르다, 좌파냐 우파냐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격대시하지 말자. 우리 격대시하는 결과 나라가 분단되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전쟁까지 했잖아요, 한국 전쟁. 이념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여야 된다. 역시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소통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얘기는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소통하는 거 나오지. 소통하는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 질서와 변화,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자유는 누가 강조하는 단어? 우파가. 평등은 좌파가. 질서는 우파가. 변화는 좌파가. 성장은 우파가. 분배는 좌파가. 산업화는 우파가. 민주화는 좌파가. 자, 좌파 우파가 추구하는 내용 중에 나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유와 평등 중에 뭔 옳고 뭔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둘 다 옳은 거잖아요.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해.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되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 해줄게요. 드디어 우리 끔찍한 휴전 체제가 끝나고 현 정부가 마지막으로 임기 만료를 추구하고 있는 게 종전 선언입니다. 종전은요, 휴전이 아니고 전쟁을 끝내는 선언.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해외 순방도. 왜냐면 우리가 종전을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휴전 선언에 누가 사인했냐면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이 못하고 싶어 이승만이 저기 부상 도망갔기 때문에 유엔 총사령관이 했단 말이에요. 유엔군. 남한 대표는요. 유엔군 사령관이면 미국을 대표하는 사령관인데 걔네가 사인했어요. 김일성과 북한 대표랑.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남한이 종전하고 싶다고 종전을 못합니다. 우리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즉 유엔군 총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때는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죠. 얘네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지 휴전이 가능한데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중국이랑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군대까지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얘네가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때보다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일하게 목숨 걸고 반대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합의했다니까 여러분 무슨 저렇구나 저랬어 너 중국이 여기서 안 나서면 힘들어요. 왜냐면 북한이 중국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이 못하겠다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종전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게 중국일 것 같다는 생각은 버려요.
잊지 마세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먹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직 그 나라를 까먹었단 말이야? 어? 우리가 종전하는 걸 대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였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나 하노이에서 그때도 거의 종전선 트럼프 때 갈 뻔했거든. 목숨 걸고 반대했잖아요. 아베가. 지금도 누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딱 한 나라의 주구상에서 우리의 종전을 끝까지 반대한 나라는 일본이지. 뭘 그걸 물어봐요. 발표했잖아. 일본이 대놓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안 된다. 근데 왜 일본을 무시 못하냐? 미국이 일본 눈치를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든든한 우방은 우리가 아니에요. 일본이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미군 기지보다 일본 오키나와에 나와있는 미군 기지가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그 트럼프 때도 못했어요. 너무나 막아서. 목숨 걸고 막잖아. 정말. 태생 결단 막잖아. 중국은 우리가 통일해서 나쁠 게 없는 나라야. 왜? 그래도 걔는 우리가 통일한다고 중국은 위협 안 느껴. 뭘 우리한테 위협 느끼겠냐, 중국이. 우리가 통일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나라 생각해야지. 그게 쉽죠. 그건 일본이지. 역사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니? 그 나라가 우리가 뭐 잘 나간다고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니? 굳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아니야. 일본이지. 아니지.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고 싶은 거지. 왜? 우리가 종전하면 남북한은 서로 신경 안 쓰고 더 잘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휴전을 했으면 서로 미화을 하고 일본 견제를 뭐 안 한다고.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싫어요. 뭘 해도 한반도가 잘 나가는 건 싫은 애들이야. 뭘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매년 지네가 그냥 쓸데없이 여론조사 한다고. 제일 싫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래. 아니, 물어봤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물어봤냐고요, 문제. 우리는 관심 없잖아. 지네가 해! 그렇게 주장창. 세계에서 가장 싫은 나라, 항상 1위. 부터 발표를 또 해준다? 우리나라 신문을 질려요? 한잔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영국. 우리가 물어봤냐고. 지네가 뭘 좋아하든 상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일본 애들이 일본 국민이 누구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아동 케어하잖아. 지네들끼리 그래요. 근데 그러고도 하면 안 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사생결단 막는 나라가 있어요. 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변수입니다. 일본이 너무 막고 있어서. 근데 이번엔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저기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러싸우다가 지금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보이고 우리 정부가 나서고 있고 여기서 북한과 남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종전선언이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사인 하나 바꾸는 건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 국방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남북한 모두. 알겠니?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면 이 국경선이 안정적이 돼. 우리 아직 종전선언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주적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이 돼버려. 그게 바뀌는 거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종전선언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과 나만 못 느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언제 다시 전쟁에 들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휴전이야.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은 뭐 넘어갈게요. 지역 갈등도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꽤 많습니다. 특히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불균형 얘기했잖아요. 불균형.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부산, 경남 중심의 그 경부라인만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지역 갈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 얘기를 쭉 할 거고요. 여기 나옵니다. 소통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쭉 하고 동서양의 소통과 담론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원효의 화생 다시 한번 봅니다. 원효의 화생 사상, 공자의 화이부동,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역시 하버마스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그 다음 여기다 붙일래요? 서로 이해하며 합의 자체보다 합의를 이루어 이게 중요해요.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게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것.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성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공론장이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담론을 얘기하는 곳이 공론장인데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으로 언론도 텔레비전의 공론, 문화적 공론, 정치적 공론, 학술적 공론 등 실질적인 공론장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한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에 충격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제일 중요하게 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당사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강제적이니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르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강제가 아닌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논증의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전제 조건이 지닌 규범적 내용으로부터 유를 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담론 윤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들이 단지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게만 된다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즉 모든 타당한 규범은 마지막 단어.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 그게 뭐란 얘기야? 타당한 규범이란 얘기야. 그리고 진짜 타당하다면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A라는 어떤 합의체가 진짜 타당하다면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야, 이거야. 하마스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타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자, 근데, 쌤, 정말 그게 가능해. 나 좀 봐. 전제 조건이 뭐였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아까. 너 왜 싫어? 그런데, 나 그냥 싫어라는 사람 말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동의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야. 아까 내가 어떻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하바마스는 말에 가능하다고. 왜? 그거야말로 타당한 규범이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는다면 그 규범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는 좀 덜 만족할 수도 있고 더 만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의를 할 수 있다. 자, 조지 마시고요. 여기 여러분 개념 체크랑 여기 개념 체크까지 꼼꼼하게 하세요. 모르면 답을 보면서라도 찾아서 꼼꼼하게 해놓고 민족 통일 갈게요. 자, 우리 완자 볼 거고요. 완자 교재 191페이지에 보면 공자 말고 우리가 공자랑 원효는 했는데 완자에 또 누가 나옵니까? 장자가 나옵니다. 장자. 여러분 싫어하죠? 공자가 더 좋죠? 물어보는가 진짜?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통했군요. 선생님 공자보다 장자가 더 싫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워요. 공자는 명확해요. 뭔가 뜬구름이 없거든요. 장자만 이제 못 알아듣겠어요. 장자의 재물론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장자의 재물론을 보면 재물론의 재는 이 모두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가지런히 갖게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달려놨습니다. 가지런히 갖게함이고 물은 삼라만상을 뜻하며 론은 이치를 밝힙니다. 그래서 다시 재와 물을 합쳐서 재물이란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라는 뜻 알아두세요. 재물의 뜻이 이거구나.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라는 말이다. 그럼 우리 애들은 이제 이 하나에 집착을 해서 쌤 원효의 1심 사상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원효의 1심에서 1은 부처님 마음이고 여기서는 모두 비슷하다는 뜻이니까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왜?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통할 때? 소통할 때 장자는 재물이라 말했고 원효는 1심이라 말한 것 차이입니다. 그 하나를 요새말로 하면 뭐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절대 평등이다. 장자는 만물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재물론을 통해 만물이 평등하며 그다음 뭐야? 서로 우존 관계에 있다. 우리 앞에서 장자 풀 때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가 보면 예쁘다 하겠냐고 놀라 자빠지지.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죠. 자, 얘가 너무 키가 커. 그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애랑 있을 때 키가 큰 거잖아.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하는 게 장자잖아요. 그죠? 자, 얘가 키가 작아. 그 작은 이유는 큰 애랑 있기 때문에 작은 거잖아요. 걔가 더 작은 애랑 있으면 걔는 어떤 애야? 작은 애가 아닌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다 작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비교하니 잘못됐다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재물론입니다. 오케이? 즉 우리는 여기서 재물론을 뭐 깊게 이해하자가 아니라 역시 뭐와 함께 나타나는 거야? 소통의 얘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자의 재물론, 원효의 일심이나 화생, 공자의 화이부동, 알겠죠? 하바마스의 담론윤리가 다 어디에서 같이 일맥상통하게 나타난다? 소통윤리에 나온다. 소통윤리에 나온다. 장자의 재물론도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 장자를 안 봐서 한번 봤던 거고요. 문제 여러분이 푸셔냅니다. 일단 문제 나중에 풀어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민족 통합의 윤리 들어가겠습니다. 민족 통합의 윤리. 사실 얘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거의. 하지만 내신에는 나오겠죠. 내신에는 낼 게 없기 때문에 얘 나옵니다. 민족통합 자체가 아예 수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신에선 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냅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통일에 관한 찬성과 반대 문제가 있다.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할 때 너는 왜 찬성하니?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통일을 찬성하는 어떤 데 드는 근거들, 이유, 논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분단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 만약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분단을 하고 있을 거고 이 분단은 결과적으로 뭐가 든다? 분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중요합니다. 얘는 내신용으로. 선생님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단 비용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분단 비용은 뭐예요? 이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얘 먼저 하겠습니다. 아래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걸 이해하고 올라갈게요. 자, 우리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쉽게 얘기를 하면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분단 비용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들이고 있는 비용이 분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남한과 북한이 분단돼 있고 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비용은 눈에 드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유무형의 지출 비용이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비용.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이 뭡니까? 매년 들어가는 국방비. 그 다음에 북한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비. 자, 이건 경제적 비용이고 경제 외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외적. 우리가 당장 눈에 뜨는 그 돈, 화폐. 그게 아닌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죠. 우린 여전히 뭐기 때문에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 거라는지 나는 내가 또 공포.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되게 많이 나오겠죠. 다음, 이산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 자, 남북한이 왜 갈라졌다고요? 이념 갈등이야. 종교 아닌 이념. 그런 어떤 이념 갈등과 대립.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 그 다음, 한반도 전역의 발전. 한반도가 아니라 남북한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남한은 대륙으로 못 나가고 북한은 역전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두 나라 모두 갖고 있는 어떤 발전 가능성의 제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발표합니다. 형광펜으로. 이 분단 비용은요. 이게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영원히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에 안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분담대행은 영원히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이 비용은 건설적인 비용이 아니에요. 소모적인 거지. 나 좀 봐. 여기 봐. 한 번 쓰고 넘어가는 사라지는 비용을 소모적인 비용이라고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당장 돈은 들어가지만 이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 비용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건 아니에요, 투자가. 그때그때 그냥 쓰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의 특징, 분담이 지속되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는 거. 매년, 해마다, 영원히, 언제까지? 분담이 지속되는. 그 다음에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적인 비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통일비용은 다르죠. 통일비용은 일단 어떤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한다.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통일했다면 남북한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격차는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게 뭐부터 다르냐면요. 철도 라인부터가 틀려요. 폭이 틀립니다. 철도 폭이 틀려요. 폭. 남한의 철도폭과 북한의 철도폭이 틀려서 철도를 연결하려면 레일을 다시 다 깔아야 돼요. 그것부터 비용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주소를 통일한다든가, 주소를 통일하겠죠. 땡땡땡도, 땡땡땡도 이런 식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럼 격차를 해소하고 다른 부분, 이질적인 요소를 일단 언어도 많이 틀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해요. 먼저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치, 행정, 금융, 화폐도 다 틀리잖아요. 지금 도량형 다 틀리고요. 그런 통합비용. 그다음 위기관리 비용, 치안이라든지 구호, 실업 문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비용, 또 북한의 생산,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과 생활 기반 구축, 일단 도로가 비포장이 많아요. 도로 다 포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생산, 생활 기반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여러분, 통신 장비도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 연결하기 그냥 기적도 다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선생님,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이게 영원한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끝나는 거예요. 천일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비용이에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얘는 투자죠. 도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한 번 쓰려고 도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오케이. 새로운 생산을 위한 굉장히 건설적인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비용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일시적인 한시적인 비용이라는 게 이 뭐랑 차이가 있다? 분단 비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적 비용이다, 투자 비용이다. 그에 비해 분단 비용은 영원히 계속되는, 분단이 계속되는 영원히 들어가는 비용이고 소모성 비용이라는 거 꼭 차이점 알아두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일비용과 이거 잘 나와요.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의 특징. 그랬을 때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이런 영원히 계속 들어가는 이 소모적인 투자가 아닌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나고 버리는 이런 어떤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중에 뿌리는 돈 이런 분담비용이 없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이 가장 클 겁니다. 주제는 영일 거고요. 이상가족과 실향,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이 해소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분단비가 사라지겠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 경제적인 번영과 국제적인 위상이 커진다. 영토랑 국민이 늘어나니까요. 동북아시아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즉 전쟁 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관계에서 긴장이 깨질 거고,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반대는 정반대겠죠. 정반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정치체제, 사회, 문화 등의 이질감 좋습니다. 그렇죠? 60년이 넘어갈 거라고 아무도 몰랐지만 넘어갔잖아요. 분단 60년이 이질감과 불신감이 너무 크다. 서로가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한다.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휴전을 하면서 남북한 모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에 대한 뭐가 남아있다? 부정적 인식이 너무 크다. 지금 당장 통일을 한다면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낼 거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거기에 대한 조세 부담이 너무 커지며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돈만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치, 군사,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가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커요, 확실히. 선생님 뜻이 아니라 여론은요. 그러겠죠. 왜냐면 비용을 봐도 이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통일 비용이 이렇게 있다면,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이 있다면 통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통일 편익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자본주의로 접근했죠. 비용과 편익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선택이 뭐예요?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비용 얘기가 나오고 편익 나오는 거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볼게요. 편익.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이익. 추천. 편리함 앤드 이익. 다 포함한 겁니다. 편익이라는 단어는. 그린 말이죠. 편리함과 이익. 이 편익은 일회용이 아니다. 소모적인 편익이 아니고 일회용 편익이 아니라 그렇죠.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혜택이다. 주석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 자, 그러니까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고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했는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봤더니 편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접근해요?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이 따위는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어떤 그런 당위성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과 편익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 통일을. 종류. 경제적인 편익. 일단, 분단 비용이 사라지죠. 군사비 등 분단 비용이 사라지고, 남북한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가 통합되면 일단 인구가 늘어난다? 그게 뭔데? 시장이 커지는 거야. 인구는 곧 시장이야. 사람 한 명 한 명은 비용이 아니고 시장이라고 자본에서. 알겠니? 너네가 어딘가에 투자할 때 무인도에 투자할 거니? 아니잖아. 무인도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굴 위한 투자야, 그게. 사람을 보고 하는 투자겠지. 결국 사람이 시장입니다. 머리 하나하나가. 인구가 늘어난다? 시장이 늘어나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계속 말하지만 북한 입장보다는 남한 입장을 더 강조해. 왜? 우리 지금 남한에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사실 바다가 두 개 있어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대륙. 남한만 섬이에요. 남한은 바다가 세 개이면 뭡니까? 바다가 네 개나 마찬가지인 거지. 동서남해, 남해, 동해, 서해. 그 다음에 뭐 있어? 휴전선. 닫혀있단 말이야. 근데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섬이 아니에요. 대륙국까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편익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경제적인 편익들도 있다. 일단 고통 해소되죠. 이산가족에. 하지만 이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1세대들이 전쟁 1세대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남북한 주민의 인권이 높아질 거다. 전쟁 위협 감소와 평화 실현, 국제사회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질 때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200등에서 100등 되는 것보다 100등에서 50등 되는 거, 50등에서 10등 되는 거, 10등에서 2등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알겠죠? 몇 칸 더 올라가냐고 묻겠는데 선생님 지금도 우리나라가 GDP만 따지면 1년 GDP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 세계 11위권 안에 다 드는데 뭘 더 올라가 한 칸 올라가는 게 힘든 거야. 우리가 일본을 지키고 아직 일본이 2위라니? 일본은 아주 역같아보다 아직 2위예요. 걔네를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일단 우리는 남한만 갖고는 힘들어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알겠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자기네랑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미국과 중국은 자기네 신뢰에 따라서 선상하고 이익하지만 얘네들은 일단 우리가 경제 상태가 안 돼요. 아직 영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다고 해서 중국 이길 수는 없어요. 15억이면 어떻게 누릴 건데. 그지? 우린 걔네들 이길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일본은 아니야.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지랄하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통일 얘기를 쭉 했습니다. 비용과 편익이라는 표현 꼭 봐두시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왜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지? 북한의 인권 실태. 그러니까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 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구금 등 반인도적 인권 침해하고 독재국가니까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감시와 강압적인 통제가 있다. 직업이나 직장을 출신 성분에 따라 나누는 정책으로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쟁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은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자,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계속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맨날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은 자,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건 북한 사정이잖아. 그건 내정 간섭 아니야? 라는 입장과 야, 인권이 어떻게 내정의 문제야. 인권은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해. 라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있다. 북한에 대한 통일을 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대북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 북한 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초월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도적 차원이라는 건 뭘 초월한다는 얘기입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 같은 걸 보면 얘네들이 분쟁 지역에 나갔을 때 이쪽 군데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내전을 하고 있어. 그럼 국경 없는 의사회가 A만 돌보지 않아요. A 출신의 군인이든 B 출신의 군인이든 다친 사람은 무조건 뭐합니까? 구호합니다. 그게 바로 뭔데? 인도적 차원이잖아. 즉 인도적 차원이란 말 앞에는 뭐든지 다 초월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니 북한이 독재국가이고 우리의 덕후기는 맞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도를 경청해서 순수하게 돕겠다. 그 얘기인데 자, 대북지원에 대한 쟁점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쟁점도 있듯이 인도주의에 따라 정치 군사 상황과 자, 인도주의는 뭔데? 무관한 거야. 모든 걸 투하하겠다는 뜻이야. 그걸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의 갈등이 있다. 즉 조건부 조건을 달아놓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지원한다. 하겠습니다. 상호주의죠. 수출품과 수입품에 취한 관세, 기업활동과 금융의 자유화 등에 대한 결정은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원리다. 즉,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하겠다. 그게 상호주의죠.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북한의 국민 자체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 그런 어떤 쟁점들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주의는 어떨 때 할 수 있고 인도주의는 어떨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주의는 압도적 우위를 점했을 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라랑 수준이 비슷하다면 상호주의 가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외교정책에서 인도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을 때 인도주의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과 우리가 거의 막상막하다. 인도주의로 못 가겠지. 그때 상호주의 가겠지. 그럼 답이 나와요. 선생님,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랑 북한의 위치가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도주의적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진 자의 여유가 있죠. 그게 뭐든 경제적인 여유든 정치적인 여유든 군사적인 여유든 현실적으로 북한은 아직이 아니라 안 돼요, 우리한테. 뭐든 그게 경제든 인구든 군사력이든 무기든 알겠어요? 돼도 안 돼요.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그 나라는 순위가 안 나오는데. 응? 북한 자체는 순위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언론에서 뭐 북한에 퍼준다, 뭐 준다, 제발 그런 말을 보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가 막 우리 국민들 낸 세금을 가지고 제발 가졌으면 이제 가진 자의 여유 좀 부려줘도 됩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요. 다음
통일한국에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가졌는데 그 가진 걸 그렇게 막 쓸 수는 없어요. 왜 막 씁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글쎄 통일의 필요성? 통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셈법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교과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셈법, 비용과 편익, 초절정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음.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이거 봐봐. 얼마나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니? 그래프로. 얘들아, 이게 북한 GDP야. 남한 GDP고 평행으로 가는 거 아니? 이 격차가 안 보여? 근데 통일이 됐을 때 모습이야. 통일한국. 시너지 효과가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아니, 일본이 항상 위협을 느끼는 거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잘 안 보일 때는 일본이 뭘 하나 보세요. 일본이 하는 거에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걔네는 우리의 정반대로만 가니까요. 알겠어요? 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내놓은 남북한의 통일 편익 추정 보고서는 통일이 완료될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될 것을 전망했다. 이는 통일되지 않았을 경우 남한의 2.7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만약 통일된다면 남북한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통일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국가의 교역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여기 보시면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 놨죠. 통일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 인권 결의안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2015년까 아주 옛날 거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요. 일단. 북한에 못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가 남한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캐나다 국적을 여행할 수 있어요. 단 남한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좋아하겠지.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백인의 캐나다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 살다가 국적만 캐나다로 바꿔서 북한에 입국하면 남한에 들어오기 힘들겠지. 안 좋아하겠지, 남한이.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태어나서 그럼 갈 수 있어요. 왜? 북한도 다른 나라에 문 열어놨어요. 여행 갑니다, 평양에. 우리만 못 가요. 왜? 전쟁 중이잖아. 자꾸 물어보는데 왜 우리만 못 가? 북한도 우리 못 오잖아.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서로 옵니까? 못 오잖아요. 왜? 그 나라는 뭐게? 전쟁이 안 끝나서 그래. 종전하면요. 종전선언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여권을 인정하면 여행 갈 수 있어요. 물론 이후 합의겠지만. 그래서 종전은 굉장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더 이상 적국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추적은 북한이에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선언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여기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다 끝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방은 나가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했던 독일. 독일 통일한 지 벌써 30년이네요. 30년? 30년이에요. 90년대에 있기 때문에 1991년인가 있기 때문에 97년인가요? 91년인가요? 자, 독일 통일. 분단 상황 속에서 독일도 우리랑 똑같이 이념 때문에 분단됐잖아요. 우리는 아래 위로 남북한 갈렸고요. 독일은 이념 때문에 동서가 갈렸습니다. 똑같이. 분단 상황 속에서 보자. 얘는 동서로 갈렸죠. 동서로 갈라졌어요. 동독과 서독의 다양한 문화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면서 이때는 서독이 자본주의 진영이었고 동독이 공산주의 진영이었어요.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서로 개선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를 구축했다. 이렇게 두 줄로 나왔지만 아니야 얘네도 분쟁 많았어. 없었겠니? 우리처럼. 상호 신뢰를 구축해. 동독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처럼 서독이 훨씬 잘 살았고 동독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얘네 통일되고 나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동독 주민들이 거의 흡수종일되다시피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일자리를 보면 이제 통일되고 나서 대부분이 이제 허드렛 일, 3D 직업 하기 싫어하는 건 동독 주민들이 했고
대부분 사용자는 소득 주민들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고, 애들 새도 너 어디 왔어? 너 동독이야? 그럼 집이 얘가 동독 출신이라 막 무시하고, 어떤 그랬던 문제들도 많았어요. 휴유증이 나오잖아요. 동독과 소득 주민 간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누가 해결할 겁니까? 시간이 해결할 거죠. 점차 정치 경제 안정과 동소득 주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금 독일의 인구는 프랑스보다 더 많은 게 얘네가 영토가 더 넓잖아요. 통일해서 그래, 통일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역사를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다 털렸고요. 다 털린 상태에서 2차를 또 벌였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는 것도 얘네 절약이겠죠. 1, 2차를 못 했는데. 1, 2차 세계대전 모두 패전 국가인데. 독일 통일의 교훈, 다양한 분야의 점진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 한 방에 한 게 아니다. 얘네도 천천히, 점진적이고,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 남한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우리 한반도가 당장 통일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 교류가 막혀 있잖아요. 왜 막혀 있습니까? 전쟁 중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되면 통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에 여행을 가고, 알겠어요? 북한 주민이 서울에 여행을 오면서 두 개의 나라로, 왜냐하면 두 개의 나라로 당장 통일은 힘들어요. 두 개의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대 나라로서의 교류라도 이루어지면, 그죠? 시작이 되는 거지. 통일의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되겠죠. 그 시작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종전 선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또 얼마나 저렇게 대놓고 아예 공식 발표를 했으니 쟤네가 물밀수로는 얼마나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쟤네가 말로 하는 아직 일본 역 같은 나라가 많은데 아직 쟤네가 붙지는 않았어. 입이 아직. 알겠니? 어, 미국에 끼친 영향도 꽤 커요. 쟤네가 저렇게 드러내놓고 자신만만하게 반대를 했다면 그 물밑 작업은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고 있죠. 개인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은 일단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열린 마음.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 큰 단원이 뭡니까? 소통이죠. 자,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뭘 알아야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계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통일한국에서, 즉 이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직 휴전 중이라 경계의 대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늦추면 안 되죠. 뭔 짓을 몰라.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주민, 그 사람들 자체는 뭐다? 동반자이고 동포다. 북한이라는 나라도 결국 우리가 적대국가에서 동반자, 함께 나가는, 화해하고 협력할 대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나아가 일본도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이웃국가잖아요. 알겠어요? 일본과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좀 더 북한, 다음 가봅시다. 공존의 노력. 남북한의 차이를 또 뭐하지? 인정하다 그랬지? 어떡하겠니? 오랜 세월 동안 달라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동질성을 찾아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관심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 남북한 모두가 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지? 주변 친구가 너희들의 어떤 친구 두 명의 화해를 아무리 막아도 두 당사자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두자.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해요. 다음, 사회문화적 차원은요. 점진적인 사회통합, 천천히 가자는 얘기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휴전관계, 이 긴장관계 해소의 첫 번째 한번 얘기하네요. 오늘 주제는 동전선언이었어요. 동전선언 해야겠죠. 문화, 예술, 스포츠, 이산가족 상복, 대북 지원과 구호 같은 나오잖아요. 인도적인 교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일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안보 기반, 사회 경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통일 논의가 펼치는 남남 갈등의 해결. 자, 남남 갈등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남북 갈등이 아니고 남남 갈등. 남북 관계를 둘러싼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념 갈등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통일의 속도를 놓고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근데 특히 말하는 남남 갈등은 남한에서의 좌파 우파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단어. 우리가 이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념의 스펙트럼을 배웠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뭘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또한 국가는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야 되죠.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시아가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어필해야 돼요. 알겠니? 야, 우리 통일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한테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통일됨으로써 주변 국가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어. 라는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와 균형을 통한 통일의 법.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적어도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지는 않게.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는 못할지언정 방해하지는 않게 만들어내는 것도 국가가, 외교가 해야 될 분야입니다. 다음요. 지금 캠페인하는 것 같아요. 소리 아니라 캠페인.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뭐가 있을까? 아우, 다 나왔어요. 자유와 평화, 인권, 정의, 자주성, 그 다음에 열린민족주의. 이거부터 할게요. 발표되어 있는 열린민족주의. 참 모순적인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열린이라는 단어와 민족주의라는 단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어울리게 만들죠. 여기 보세요. 민족주의는 어떻게 딱 보면 약간 폐쇄적인 단어죠.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로 묶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느낌이 있고요. 열린은 개방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쳤어. 열린민족주의. 즉 이거는 아까 공자가 말했던 화이부동과 일맥상통해. 나의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나의 개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화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린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다른 민족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상대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인정을 하면서 가능해요. 얘들아, 내 친구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 난 빨간색이 싫어. 난 파란색을 좋아해. 선생님, 전 빨간색은 싫은데 어떻게 공존해? 인정하면 돼. 싫어하지만 인정해요. 여러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 하지만 싫어한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난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건 개의 선택이니까. 인정하면 열린민족주의 가능하죠. 여러 민족의 공존과 공영, 함께 살아가는 됩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다양한 문화 나올 때 뭐 나왔어? 좋죠? 좋아. 주제야, 주제. 소통과 조화, 공존, 관용, 같이 가는 단어들이죠. 를 통해서 열린민족주의, 통일한국이 열린민족주의를 주장한다면 주변 국가와도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다른 국가랑 싸워야 됩니까? 서로 소모졌는데. 그죠? 경쟁하면서 공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 국가가 자기네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중국에 저렇게 강한 중국 이미지를 표방하면 주변 국가는 불안해요. 중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새로운 대중앙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변 국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걔네는 지금 표방을 자기네 그 중화민족, 중국민족 혹은 중국이라는 나라 이 자체 사람들을 결속하는 어떤 그건 있겠지만 주변 국가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통일했을 때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에 도움이 되는 평화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쭉 밀고 나가면 더 좋겠죠. 주변 국가들이요. 그래서 사실
봐봐요. 우리 전통적인 시장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가 전통적인 우리의 시장인데 우리 물건 파는 수출하는 시장인데 우리가 새롭게 뚫어야 되는 시장들이 동남아시아. 우리 생각도 동남아시아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인구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들에게 사실 그 나라들한테 이미지가 일본, 중국, 우리나라, 남한, 동아시아 세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좋아요 이미지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 얍삽한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걔네가 진출했을 때. 그다음에 중국은 너무 강한 그 자기네만 잘났다는 그 중화가 아직도 있는데 남한은 동남아시아한테 어필할 때 야, 우리는 너네처럼 우리도 식민지를 겪었어. 사실 동아시아 세 개 중에 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가 야 중국은 너무 크잖아요.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점령했었고 점령국의 이미지가 있고 근데 우리는 같이 식민지를 겪었잖아.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독립됐잖아. 근데 같이 1945년에 그러면서 우리는 서구가 조그만 나라에서 또 거기다 분단까지 하고서 이렇게 힘들게 발전했잖아. 그런 이미지를 어필하면서 걔네들한테 뭐 하는 거야?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국가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면 한반도의 통일이 너희들한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될 거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뭐해야 됩니까? 어필해야 됩니다. 주변 국가들한테. 남한은 잘하고 있어요. 외교는요. 선생님 지금 외교는요라고 말하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전통적인 우리의 시장인 유럽이나 북미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남미와 동남아시아로 시각을 넓히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장. 딱 코리아 디스카운트 팔고 있네. 싹. 자, 봐. 남북 분단 상황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남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낮은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자. 우리는 몰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우리는 위험하다니까요. 전쟁이 안 끝나서. 그게 남북 분단과 전쟁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인들이 휴전선에 관광 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나라라고 부위하면서 사진 찍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안 가죠. 우리는 안 가지. 하지만 걔는 되게 신기해. 왜냐면 항상 그렇잖아. 지구상에서 유일하다. 그럼 뭔가, 그지? 독보적이잖니? 우리가 독보적인데 휴전 중인 거야. 전쟁을 하든가, 지금 60년 동안 좀 쉬고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낮게, 왜? 불안한 적이 있으니까요.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이미지에 어떻다? 불리하지. 야, 저 나라 잘 나가는데 투자해볼까? 야, 근데 그 나라 휴전 중이야. 그래? 뭐 그 나라에 투자했다가 전쟁 나면 회수 못하겠네? 이런 불안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장 받고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할 건데 그 나라가 전쟁이 안 끝났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까지 알아두시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분단 때문에 저평가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통일한국은 열린민족주의와 앤드 정의 좋은 단어죠. 인권 멋진 단어입니다. 자유와 평화 그래요. 이건 특히 평화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종전을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뭐 할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중이지 않아. 안정적이야. 지뢰가 아니란 얘기야. 우리 남북한 모두 지뢰밭을, 자, 여러분, 휴전선 가운데 DMZ가 있잖아요. 그게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혔습니까? 비 오면 지뢰 막 떠내려오고. 이제 지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전쟁의 위협을 벗어날 평화 공동체 언어,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될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이라는 20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위 자료는 남북한이 2030년에 통일을 할 경우 2040년에 나타날 통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예측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경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남북한은 서로 보완하며 통일 한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활동 영역이 유러시아로 확장되어 한반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그럼 선생님,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닫힌 공간인가요? 아니, 보세요. 닫혀있잖아요. 어디로 갈 겁니까? 삼면이 바다에, 북쪽은 휴전선인데. 못 가요. 근데 통일되면 열렸다는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미래의 통일한국은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번영과 복지를 실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미지 메이킹. 오케이? 해야 돼. 그건 중요해요. 지금 우리끼리 하는 건데 주변 국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우린 주변 국가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의 32개 국가를 연결한 약 14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아시아 국가 간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에 추진 중인 국도로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개통되면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러시아로 가고요. 의주, 북한, 신우 지나서 이렇게 철도 지나가면 중국,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럽 가든 이렇게 유럽 가든. 이렇게 가는 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연결이 되죠. 철도가 연결되면. 아시안 하이웨이가 개통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며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시안 하이웨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건설되면 해안과 대륙의 유충지에 통일한국은 교통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 끊임없이 홍보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한 단원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단원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진도를 뒷부분을 더 나갈게요. 학교에서 여기 다 나갔습니까?